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놓고 당선인 공약에 반대하는 장관은 적절치 않다며 한 차례 연기시켰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박범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보고 현장에선 강한 대립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인수위와 법무부의 신경전 끝에 연기됐던 업무보고가 닷새 만에 진행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불참한 가운데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진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최대 쟁점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로 법무부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서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오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인수위원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인수위원들이 전했습니다. 검찰의 독자예산권 부여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직제 규정만 바꾸면 독자예산 편성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인수위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명쾌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법령 개정 작업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범계 장관을 겨냥해 그런 입장을 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훈령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당선인 측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예산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헌정사상 모두 4차례 발동됐는데 그중에 2번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를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만큼 없애야 한다. 아니다. 최소한의 검찰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 양쪽의 입장을 이재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했지만 곧바로 직을 던졌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수사 주체인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구속할지 재판에 넘길지 여부까지 검찰이 다 결정하는데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발동한 2차례의 수사지휘권,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또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가 피의자인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하지 말라는 지휘였습니다. 책임 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로 놓고 볼 때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인수위는 경찰청과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대검찰청만 법무부를 통해 예산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는 다른 기관들과 형평성 문제는 공감하지만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예산을 견제할 장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수위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켰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다시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사지휘권이나 예산, 수사권 범위까지 모두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라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현 상황에서 하나하나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법무부 훈령을 고쳐 수사지휘권 행사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우회 전략을 펼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수억 원대 명품 장신구와 옷을 산 거 아니냐는 주장이 인터넷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모든 옷은 사비로 구입했고 국가 예산은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김정숙 여사. 옷깃에 커다란 표범무늬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억 원대 프랑스 명품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로 산 게 아니냐며 불을 붙였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그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거냐, 뭐 짝퉁은 2만 원 정도라는데 그다음에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청와대가 최근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과 맞물려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 책임 문제,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의상과 장신구는 모두 사비로 구입했고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은 쓰이지 않았다며 해당 장신구 역시 고가의 명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지원받은 의상도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입은 한글을 새긴 명품 재킷은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공개돼 있습니다. 또 정상회담이나 국빈 방문을 할 때 영부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전 비용이 지원되지만 옷값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문 대통령 부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 선전에 가까운 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한 실무위원이 보안 내용이 담긴 사진들을 SNS에 올렸다가 해촉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갑질 등을 폭로했고요. 또 다른 전문위원은 과거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져서 인수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던 조상규 변호사가 최근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 속 인수위 현판 뒤로 대통령 경호처 차량들과 차량 번호판이 작게 보입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라며 방탄 여부와 기관총 탑재만 다르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안 서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인수위는 어제 조 변호사를 해촉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인수위를 직접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호 차량은 번호판이 명확하게 다 나온 사진들이 인터넷에 허다합니다. 제 사진이 보안상 위반 사진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인수위 내 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과학기술분과의 한 인수위원이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시켰고 업무보고 내내 혼자 발언하고 실무위원들은 모두 퇴실시킨 채 깜깜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문과도 사유화됐고 이런 절차도 사유화됐습니다. 권력자들이 들어와서 사유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법치인가요? 이에 대해 해당 인수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인수위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잦은 사퇴하신 분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 전문위원이 지난 2007년 국책연구원 재직 당시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인수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전문위원은 과거 동료 교수에게 폭언 등 갑질을 일삼아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선거 공약집에 오토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가 해촉됐던 정모 교수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다시 합류했고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국정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당선인 특별 고문에 임명되는 등 인수위 내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저녁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 가운데 가장 긴 171분간 함께했습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한 양측의 해석을 들어보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었지만 대통령이 당선인을 직접 맞이하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말씀드렸죠. 좋은 마당과 함께 어울려 있었어요. 만찬은 예상을 넘겨 171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반주로 레드와인을 한두 잔 곁들였고 각자 키우는 반려견 이름이 토리로 같다는 점도 화제로 삼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떤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어떤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셨다. 만찬에선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당선인은 이전 정부에서 못한 만큼 꼭 좀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대통령은 예산 계획을 면밀히 따져서 협조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한 발 다가선 듯하지만 이후 해석에서 또다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선인 측은 실무적으로 시기나 이전 내용을 공유해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협조 의사도 피력해 주신 걸로 파악을 했고요. 실무 협의의 조율 결과에 따라서 추후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거라. 반면 청와대는 면밀하게 따져서라는 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전 계획과 예산은 향후 꼼꼼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상을 통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전 예상의 규모와 안보 공백에 대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구상에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취임식에 맞춰졌던 집무실 이전은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던 친구 권력의 충돌이 표면적으로는 봉합돼 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추경, 인사 문제 등 언제든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어제 만남으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의 물꼬가 트일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인수인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협조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우려가 불식됐다. 다행이라며 만남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호 협력과 존중의 당위성을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국민 통합에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먼저 대선 직후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선인 측은 양측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다시 공을 넘긴 겁니다.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소관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전직과 현직과 관련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특정하기는 지금 어려움을.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공감은 했다지만 구체적인 건 실무 협상으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당선인 측은 추경은 하되 빚은 더 내지 말고 짜내보자는 건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안을 가져와 보라며 대립 중입니다.
여기에 선관위원 등 공공기관 인사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도 신구 권력이 맞붙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내일부터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수위원들과 처음으로 만나서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이동권 예산 등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때까지 시위를 멈추고 대신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권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달라는 팻말을 건 장애인들이 오늘도 인수위 근처인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3호선에 탔습니다. 충무로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고 과거 장애인용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던 해화역까지 가는 시위를 26번째 벌인 겁니다. 시위를 앞두고 인수위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장애인 단체 회원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들의 요구를 비문명적 불법 시위로 매도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의 대표님이신데 좀 사과하시라고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도 왜곡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심각합니다. 이들은 인수위를 향해서도 지난 21년간 이동권 문제를 말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의견을 전달했다며 단순히 들어보겠다는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절박함은 이해한다면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출근길 시위는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출근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고 오늘 중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위를 마친 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 관련 예산과 활동 지원 확대 등 장애인 정책 제안에 대해 4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인수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출근길 시위를 멈추고 다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답을 줄 것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경복궁역에서 매일매일 한 명씩 삭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는 장애인 단체를 후원했다는 시민들의 인증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원 규모는 이준석 대표의 공개 비판 이후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류현진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장애인 시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비판을 혐오, 갈라치기라고 하는 건 장애인을 일종의 성역화하는 거라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민주당은 시위를 주도한 장애인 단체를 만나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논란이 된 자신의 장애인 시위 비판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민을 볼모 삼는다는 표현을 문제 삼는 건 장애인 시위에 대한 일종의 성역화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성역화죠. 볼모 삼자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장애인 단체가 어제부터 지하철 문은 막지 않고 탑승 시위만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자신의 요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판은 내홍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애인 단체를 찾아 이 대표를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김예지 의원은 공당의 대표에겐 그만큼의 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오의 감정과 짜증 섞인 표정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건 당의 방침과 맞지 않다거나 장애인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제도 정비와 예산 확충 노력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시위를 하시게 된 것은 모두 저희 정치인들이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장애인 차별이란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의 언어로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존에 논의됐던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전반기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예산 확보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 3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10명까지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일요일 끝납니다. 2주 전에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2명 더 늘리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인원과 영업시간 둘 다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낮아 과거 다른 변이들에 비해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방역 강화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유행을 억제하기가 어렵고 또 역으로 말하면 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유행이 커지는 효과가 종전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사적 모임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를 아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해제하는 경우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완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지만 감소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4만 7천여 명으로 전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는 6일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소폭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위중증 환자가 최대 1,600명대까지 예상되는 데다 최근 위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런 유행 상황 전반을 고려해 모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은 다른 질병이나 외상이 있어도 사실상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기가 힘들었죠. 앞으로는 동네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재택 치료자들을 위한 외래 진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센터가 전국 279곳에 불과한 데다 호흡기 관련 병의원이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래부터 좀 예약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특히 확진자는 골절이나 외상 등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이 있어도 동네 병의원에 가지 못하고 일반 병원 응급실에 격리병동이나 음압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호흡기뿐 아니라 코로나19 이외 질환의 대면 진료 수요가 커지자 정부는 외래 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들도 이제는 정형외과나 치과, 한의원 등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여 발생하는 추가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센터 신청에 조건은 뒀습니다. 확진자와 일반 환자 진료실을 철저히 구분한 이 병원처럼 감염병 예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한 겁니다. 병원 자체 내에서도 저희가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선 분리나 또 환자들한테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일부터, 의원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없이 즉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면 진료, 또 외래 진료 센터에 대한 그런 확대 부분은 향후 이제 우리가 일반 의료 체계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센터 신청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인 상황은 대면 진료 확대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정부는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오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병원에 있었는데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바람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참사는 막았지만 10명은 연기를 마시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검붉은 화염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10층 높이의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 비춰서 그냥 그 연기가 쭉 나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확 오르니까 내가 놀라갖고 이걸 하다가 그래서 저 신고를 한 거예요. 불이 난 건물 안에는 병원 관계자 외에도 산모와 신생아, 분만을 앞둔 임산부 등 55명이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의료진의 안내로 비상계단을 통해 모두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 들려가지고 창문 열어봤더니 유리가 비 오듯이 떨어져서 점점 연기가 꽉차서 못 나올 뻔했어요. 아기는 그러면 그때 같이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신생아실 가서 찾아서.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임산부와 신생아 등 10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산모와 아기들은 인근 산부인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불은 이 병원 다른 건물 2동과 인근의 모텔까지 번졌다가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불은 개방형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건물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차장 천장을 뚫고 나온 불길이 주차돼 있던 SUV 승용차를 덮치며 순식간에 천장 전체로 번진 겁니다. 불이 시작된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10여 대를 태운 뒤 불길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위쪽으로 번졌습니다. 외벽도 불에 잘 붙는 가연성 소재였습니다. 건물 구조가 필로티 구조고 또 그 외벽에 내장재가 물론 드라이피트 형식으로 해서 좀 고열에 쉽게 연소 확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화재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주차장 천장 보수 공사를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해안 도시 마리우폴이 러시아에 사실상 장악됐습니다. 반면에 수도 키이우 주변에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몰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나라 간의 5차 협상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연 기자, 전쟁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은 현재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우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남부 해안 요충지 마리우폴이 러시아에 사실상 함락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주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집중 공격을 받은 마리우폴은 이미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고 전기나 물, 난방 공급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키이우 인근 도시 이르핀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у нас хороша новина. Наші захисники просуваються на Київщині, повертають контроль над українською територією. Звільнили Ірпінь. молодці. 자, 그만큼 전황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5차 회담 다시 시작됐거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회담은 3시간 전쯤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회담은 별 성과가 없었지만 이번은 조금 달라진 기류가 보이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함께 동부 분쟁 지역에 대해서도 타협안을 수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점령보다는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해방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는 양측이 평화협정의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새로 쓰이는 일본 지리 교과서에서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넣은 것도 모자라서 행정구역 명칭까지 지도에 써넣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선 종군 위안부, 강제징용이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가 끝이 없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구체적 설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지도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국경선을 긋고 시마네현, 오키군의 시마마찌라는 행정구역 명칭까지 써넣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더 우경화됐습니다. 이전 교과서처럼 일본군 위안부나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쓴 교과서는 일본군, 종군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 80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됐다는 부분은 징용령에 의해 동원됐다고 수정되거나 강제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은 정부 강요회의가 결정한 의견을 따르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는데 지난해 일본 가계는 종군, 강제 연행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今回の閣議決定によって強制性のある慰安婦等については今後その記述がなくなっていく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ますし、そうであるべきだと思うんですね. 일본은 최근 아베 전 총리가 한국과의 역사전이라고 지칭하면서 전직 총리 3명이 지원 모임까지 발족시키며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우경화는 그 연장입니다. 教科書には正しいこと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から、そこから長い面をかけて歴史認識を変えたいと。それが大きな狙い. 한국 외교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과거사를 바꾸려는 일본의 끊임없는 시도가 늘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될 만큼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연료비의 오르내림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가 있는데 있으나 마나합니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또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당장은 싸게 전기를 쓸 수 있지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입니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연료비 연동제. 작년 1월부터 도입됐습니다. LNG와 유연탄 가격에 따라 석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을 조정합니다. 지난달 LNG 가격은 1톤에 149만 원, 석 달 만에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연탄은 20%, 유류도 40% 넘게 뛰었습니다. 이걸 다 반영하면 전기요금은 1kWh에 33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때문입니다. 다만 기후변화 요금과 기준 연료비가 올라 전기요금은 1kWh당 6.9원 오릅니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적자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년 전보다 2.6배나 올라 1kWh에 197원입니다. 반면 전기 판매 단가는 108원에 불과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에는 적자 폭이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석탄 가격도 글로벌하게 지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한 20조 정도 적자가 날 거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작년 1월 이후 조정 단가는 한 번 내렸다가 한 번 올려서 그대로입니다.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 셈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전기를 싸게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4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전기료 부담을 줄이려면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이어서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에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 인수위는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을 해 원전 이용률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는.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원전 가동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8, 90%에 이르던 원전 가동률은 2013년 75%, 2018년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형 원전 사고에 이어 2012년에는 고리 1호기 원전 공급이 12분간 중단돼 냉각수 온도가 치솟는 사고가 났습니다. 2017년에는 원전 건물에서 구멍과 균열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빛 4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157cm짜리 아주 지금까지 발견된 공급 중에서는 아주 최고 대형입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그런 요소인데. 정부는 그때마다 안전점검 항목을 늘리거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건 그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애초에 부실 시공했던 원전들이 많았던 게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최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올리면 한전의 적자도 줄일 수 있을까? 지난 5년간 원전 의존도는 23%에서 29%로 꾸준히 늘었지만 한전의 적자폭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전 적자는 국제 유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억만장자 최소소득세 신설입니다. 0.01% 최상위 부자들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현실화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우리 돈으로 줄잡아 60조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풀었던 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처방인데 공화당이 예상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억만장자 최소소득세, 미국이 새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항목의 이름입니다. 미국 내 상위 0.01%의 최상위 소득자와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상은 700명 정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500억 달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350억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를 코로나 와중에도 돈을 번 부자한테서 세금을 걷어 채우겠다는 의지입니다. For most Americans, the last few years were very hard, stretching them to the breaking point. But billionaires and large corporations got richer than ever. 코로나 기간 미국 역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 상위 10% 부자가 소유한 주식이 사상 최대이고 상위 1% 가구 순자산은 23% 급증한 반면 하위 20%는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No matter how wealthy they are, they should have to pay. Everyone should pay, but not penalized to the point to where it doesn't make sense. 법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만 한다면 이들한테서 앞으로 10년 동안 3,600억 달러, 우리 돈 440조라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A firefighter and a teacher pay more than double the tax rate that a billionaire pays. That's not right. That's not fair. And my budget contains a billionaire minimum tax because of that. 민주당의 부자 증세안은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공화당은 이번에도 극좌의 정책이라면서 일찌감치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는 건 미국의 재정 사정이 그만큼 열악하고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어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인데요. 시상자로 나선 코미디언이 탈모증을 앓고 있는 배우 윌 스미스의 부인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던졌고 이에 격분한 윌 스미스가 무대에 올라서 얼굴을 때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 스미스는 부인의 질병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서 참을 수 없었다면서 공식 사과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받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시상자로 나선 코미디언이자 배우 크리스 록이 윌 스미스의 부인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Jada,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면역 질환으로 인한 탈모증을 앓고 있는 윌 스미스의 부인을 영화 G.I. 제인의 삭발한 여주인공에 빗댄 농담입니다. 부인 제이다 스미스의 표정은 굳어지고 윌 스미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시상자 록의 뺨을 세게 후려칩니다. 객석으로 돌아온 뒤에도 윌 스미스는 모욕감을 풀지 못했습니다. Wow, dude. It was a G.I. Jane joke. Keep my wife's name out your mouth. 시상식장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윌 스미스는 사과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to the Academy. I want to apologize to all my fellow. 질병으로 인한 외모를 농담으로 삼은 건 선을 넘은 모욕이다. 그럼에도 폭력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다. 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상식 직후 아카데미 측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스타워즈에 출연했던 마크 해밀은 역대 가장 추악한 오스카의 순간이다. 작가 겸 프로듀서 마사 헐스코비치는 스미스가 아카데미 전체를 망신시켰다고 했습니다. 윌 스미스는 오늘 자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공식 조사를 거쳐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윌 스미스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오늘 새벽 한 남성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르고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한 명이 속옷에 가운만 걸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왼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거칠게 외칩니다. 뒤돌아선 남성이 반대편에 있는 경찰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에 앞서 이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4층 관리 사무소와 지상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뒤쫓기까지 했습니다. 달아나던 사람들이 남성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너희랑 상관없지 않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위로 대피를 하고 그러다 또 욕을 하면서 한 번 더 달려오면서 칼로 위협을 했고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검찰에 검거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관리실과 관리소장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을 버리라고 수에 경고를 했고 그 경고에 따르지 않았고 또 옆에 행인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신체 보호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의 한 산업 폐기물 공장에서 폐유를 보관하는 탱크가 폭발해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창문 30여 개가 모조리 깨졌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1층과 2층 창문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한 산업 폐기물 공장에서 4만 리터 폐유를 보관하던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 앞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2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폭발은 된 거 확실하고 폭발돼 커서 문까지 휘어졌고. 폐유 탱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119 소방대가 10여 분 만에 진화했고 위험물질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50대 작업자 2명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용접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름과 유증기가 차 있는 탱크로 불티가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용접 작업이 진행될 땐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고 원인하고
또 안전관리 그런 걸 준수했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저희 조사하는 거죠. 사고업체는 90여 명을 고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작업을 중지했고 해당 업체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경찰과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닷새 전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인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5형이었다고 우리 군 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뮤직비디오를 방불케 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발사 성공을 자축했었는데요. 결국 영상 조작까지 했다는 건데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홍익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처럼 등장한 북한의 방송 영상. 신형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는 이 영상은 4시간 반 넘게 방송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자들과 함께 성공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에 쏜 미사일은 신형이 아니라 지난 2017년에 쐈던 화성 15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나 단 분리 시간이 기존 화성 15형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엔진 아니면은 천도 쪽에서 뭔가 손은 한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고도가 일단 그만큼 더 올라갈 테니까. 영상에 나온 김 위원장의 그림자도 근거가 됐는데 그림자 방향을 보면 오전 시간대에 촬영된 건데 정작 발사 시간은 오후 2시 33분이었습니다. 구름이 덮인 걸로 관측된 위성 사진과 달리 영상 속 날씨가 맑다는 점도 조작의 증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등장한 영상까지 조작한 건 이례적인데 군 당국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발사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16일에 쏜 것이야말로 신형인 화성 17형인 걸로 관측됐는데 발사 직후 폭발했고 파편들이 평양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그래서 주민들이 화들짝 놀라고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발사 실패를 정권의 핵심인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이번엔 신형으로 성공이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과장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선 핵실험으로 가기 전에 화성 17형 발사를 성공시켜 대외 협상력도 높일 필요가 있어 조만간 발사가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처벌이 지나치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법원이 이 우려를 일축하면서 이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8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28살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김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질타하며 검찰이 요청한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I hope this verdict will prevent more drunk driver in Korea.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기간 제한도 없이 무조건 재범이라고 무겁게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처벌이 낮아질 거란 예상을 깨고 법원은 징역 8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 없이 다른 법조항들 형량만으로 무겁게 처벌한 겁니다. More severe punishment should be made to punish
this drunk driving behavior in Korea and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잇따른 중대재해를 일으켜서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과 소액 주주들이 책임 경영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표를 던졌지만 결국 대주주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대주주 정몽규 회장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정기 주주총회. 작년과 올해 잇따른 중대사고들에 대해 대표이사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사고로 인해 너무나 큰 실망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사고 손실 추정액 1,754억 원을 작년과 올해 나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영진을 그대로 다 재선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존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다 재선임을 하는 안건이 올라오면 과연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경영쇄신을 하고 인적쇄신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적쇄신은 무산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회이사의 연임안,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모두 이사회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9.7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주주와 우호 지분에게 밀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기금이 요구한 세 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안전경영 의무를 정관에 집어넣고 이사회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공시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이 언제든 ESG 경영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부결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정몽규 회장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대주주로서 이 현대산업개발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오늘 또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월 이후 두 달여 만에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 알고 보니가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 팩트체크센터가 수여하는 제5회 한국팩트체크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알고 보니는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여성경찰 혐오 논란 등 젠더 간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 과장 정보들을 시적절하게 검증해서 올바른 사실 판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에 희귀한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공은 느린데 투구 폼이 독특해서일까요? 시범경기 호투로 강한 인상을 남긴 신인 잠수함 투수 노훈현 선수를 이명록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희민, 이강철, 김병현, 정대현, 박종훈. 내노라는 국내 잠수함 투수의 계보에 특이한 투구폼의 신인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키움의 19살 노훈현. 직구 최고 구속은 120km 남짓으로 KBO 리그에서 가장 느린 수준이지만 독특한 투구폼에 타자들이 쩔쩔맵니다. 시범 경기 5경기에서 8이닝 1실점. 느린 공으로도 삼진을 8개나 잡았습니다. 상대 타자는 물론 같은 편 포수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구속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그냥 극대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은 방법일까 싶어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무기는 다양합니다. 투구 직전 멈춤 동작에 기존 언더핸드 투수들과는 다른 팔스윙. 던질 때마다 팔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꿔 릴리스 포인트가 최대 20cm 차이 날 정도입니다. 티가 나면 차라리 그냥 모든 위치에서 다 던질 수 있게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부상에 막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제 맞는 투구폼을 찾다 보니까. 비결은 엄청난 노력입니다. 구속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구종도 여러 유형으로 변형 구사합니다. 제가 손재주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연구하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직구라 해도 손가락만 잘 이용하면 한 구종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바꿔가면서
두세 개, 네 개까지 섞어가면서 쓰다 보니까 독특한 매력에 실력까지 갖춘 특수 잠수함. 노훈현의 도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빠른 구속과 오버로 다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저만의 장점으로 저라는 사람이 이 부류에서는 가장 잘한다라는 선수로 불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105일 동안 상금만 5억 원을 벌어들인 당구 최강자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프로당구 왕중왕전 결승인데요. 쿠드롱이 초반부터 정교한 뱅크샷으로 사파타를 압도합니다. 압권은 5세트 2샷이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걸어치기를 기가 막히게 성공시키며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사파타가 막판 뒷심으로 4대3까지 추격했지만 역시 베테랑은 승부처에서 강했어요. 연속 뱅크샷을 포함해 내리 8점을 몰아치며 8세트에서 승부를 끝내버립니다. 통산 6번째이자 4회 연속 우승, 105일 동안 거머쥔 상금만 무려 5억 원. 쿠드롱의 전성시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제 시속 144km의 빠른 공에 헤드샷을 맞고 교체된 기아의 나성범 선수. 다행히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고 오늘도 경기에 나섰는데요. 1회 첫 타석에서 쳤는데요. 쭉쭉 뻗어서 넘어갑니다. 큼지막한 선제 투런포. 어제 얼굴을 맞고도 투타를 자청했다는데 150억 사나이 된 투지도 남다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허구현 전 MBC 해설위원이 야구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24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는 벚꽃이 만개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주도 벚꽃을 공식적으로 관측하는 기상청 벚꽃나무인데요. 지난 주말쯤 내린 봄비까지 흠뻑 머금어서요. 개화 후 나흘 만인 오늘 완전히 피어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늦은 거고요. 서울 벚꽃은 이제 막 개화에 임박해서 이번 주 중에 피어날 전망입니다. 내일도 나름 포근하기만 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봄비답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5mm 안팎, 제주도와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20mm가량이고요.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 비나 눈은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흐려지겠고요. 비는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